자, 1교시 끝냈습니다. 1교시에서 배운 건 그렇게 많지 않죠? 부동산 공법 편을 잡았습니다. 교재 3페이지를 보도록 해요. 자, 3페이지 제목을 딱 보니까요. 2번 제목에 행정조직 체계라고 나와 있죠? 자, 부동산 공법은 위계적이다.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위와 하위의 체계를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체계를 몰라서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행정조직 체계를 보면은 1번에 중앙행정기관회장이라고 나옵니다. 중앙행정회장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뭐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이걸 줄여서 지자체라고 쓰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눠지는데 앞으로 이제 중앙자가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면 각 부처 장관을 뜻한다. 공법책을 읽다가요. 중앙행정회장 그러면 장관을 뜻하는 거죠. 그럼 각 부처 장관이 꽤 많겠죠. 꽤 많은데 우리 부동산 공법의 주무부처는 어디겠습니까? 토지와 건축물이니까 어디다?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농지법도 시험 과목이었었나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올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주로 얘네들이 나오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농림축산식품부를 매번 이렇게 부르면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줄여 불려야 되겠죠. 대부분 분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농림 이 장관은 뭐가 돼요? 농장이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말고요.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럼 남들이 알아듣겠죠? 국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를 농림부 장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 농장 그러면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 농림부 장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것이 바로 중앙행정회장. 이제 지자체를 딱 가보면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집니다. 자, 책을 보면서 말이죠. 광역과 기초로 나눠지고 있죠. 이 광역할 때 광자는 무슨 광자? 넓을 광자입니다. 그럼 지자체 중에서 넓은 지자체가 있죠? 인구도 많고 범위가 넓은 지자체 어디가 있습니까? 특별시, 서울특별시, 또 광역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있군요.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얘기한다? 세종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뜻한다? 제주도. 그리고 일반 도가 있죠. 경기도랄지 이런 도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광역자치단체. 이걸 빨리 숙지하셔야 돼요. 이건 공법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광역시는 넓은 지자체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죠. 이 도는 경기도 할 때 도고요. 이건 특별자치도인데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습니다. 과거의 제주도를 설명할게요. 과거의 제주도에는 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주시가 있고요. 또 서귀포시가 있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북제주권, 남제주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편입됐다고 해요.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경비를 대주고 시간을 준다면 어느 시를 가서 놀고 오겠습니까? 아, 여기 가서 놀고 온다고요? 여기가 뭐 있는데? 기껏 있는 게 용돈 몇 개 더 있어요, 이거요. 일로 가야 중문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제주도 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일로 가, 저는 일로 갈 거야. 그죠? 여기서 과거는 이랬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고요. 서귀포는 이 시장에 권한이 있었죠. 그리고 제주도지사는 통합 관리만 했었던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제주도의 주 수입원은 뭐겠습니까? 주 수입원이 뭐니까 귤이래요, 귤. 그건 부수입원이고 관광이란 말이에요. 관광 사업이 제주도의 주 수입원입니다. 근데 실제 이렇잖아요. 제주도는 한 3박 4일 정도 렌트카만 있으면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별로 권한을 주니까 관광 상품을 시별로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시는 자기 동네 거, 서귀포는 자기 동네 거만 만들게 돼요. 근데 지금 제주도는 중국 관광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와서 제주도 전체를 돌 수 있는 코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권한을 주면 안 되겠구나.
도지사에게 특별히 권한을 주자 그래서 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의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지사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 상품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코스가 올레 코스잖아요. 제주도 올레 코스는 1코스부터 10몇 코스까지 있죠. 제주도 전역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여기 경기도가 있어요. 경기도에 구리시도 있고 가평군이 있단 말이에요. 시와 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요. 구리시장 선거로 뽑나요? 선거 뽑죠. 가평군 선거로 뽑죠. 도의사로 선거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도라고 할 때 일반도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주는 거예요. 단 도의사는 뭐한다? 통합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장군수는 도의사 말을 잘 들었는데 요새는 도의사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나도 선거로 뽑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듭니다. 막 대들어. 대들다 보니까 상충이 크다고 해요. 근데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의사는 선거로 뽑아요. 그런데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는 선거로 뽑지를 않아요. 얘가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특별히 권한을 도의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주도는요, 모든 권한을 도의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특별자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시도 모든 권한을 시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그러면 5개가 뭐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입니다. 이걸 줄여서 이렇게 부를게요. 요걸 특광, 요걸 특시, 요걸 특도, 그리고 요걸 도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광역 5개보다 특, 광, 특시, 특도, 도가 있습니다. 요 5개를 매번 요렇게 부르다가는 시간 다 가버리죠. 줄여서 시도라고 부르죠. 시도. 시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기초로 가봅니다. 기초자치단체 하면은 조그만 자치단체죠. 자, 그럼 여러분들 특별시에 조그만 자치단체 뭐가 있죠? 특별시 구가 있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도 있고 관악구 있죠? 그래서 특별시 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특별시의 구는, 구청장은 선거로 뽑나요? 안 뽑나요? 선거로 뽑죠. 이런 구를 자치구라고 한다. 자치구 하게 되면 선거로 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시에는 기초인 구청장이 있습니다. 이제 광역시로 가보죠. 광역시도 구가 있나요? 인천광역시 연수구도 있고, 있죠? 요 구도 자치구입니다. 그럼 광역시에 군이 있나요? 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역시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다. 군수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특시, 특도는 모든 권한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초가 없는 거죠. 이제 도로 가보자. 도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시와 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에는 시와 군이 있다. 시, 군이 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 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초는 광역 안에 있는 조그만 자치단체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인데, 그래서 조심할 게 있단 말입니다. 시군구 할 때 시하고요, 시도할 때 시가 있잖아요. 글씨는 똑같아요. 글씨는 똑같은데 직급이 전혀 달라. 이 시는요, 도 앞에 있는 시죠? 그러니까 도지사와 직급이 같은 거예요. 차관급이야. 그러니까 장관 밑에 차관급이에요. 이 시는요, 뒤에 도가 있으니까 도의사와 레벨이 같으니 무슨 시를 뜻합니까? 일반 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특별시, 광역시, 특시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도에는 특도와 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입니다. 이 시에는 뒤에 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군수구청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직급이 같은 일반시를 뜻하는 거예요. 뭐 구리시, 수원시를 뜻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나왔을 때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 직급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시를 또 나눠보자. 시를 나누면, 일반시입니다. 이건 일반시를 나누면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로 나눈다. 참 복잡하죠? 이걸 처음에 바꿔 가야 돼요. 대도시는 인구가 많은 시를 대도시라고 해요. 인구가 50만 이상. 이걸 대도시라고 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50만이 되지 않는 거죠. 그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건 대도시가 아닌 시로 계획합니다. 근데 수원시나 용인시를 가면 거의 100만에 육박하죠? 이건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시래도 얘가 대도시니까 힘이 있잖아, 그죠? 요 시는 50만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혼자 관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를 둡니다. 일반 시도 구가 있어요. 자,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 구와 이 구는 전혀 또 달라. 이 구는 시장님과 군수님과 직급이 같은 자치구입니다. 이 직급이 같은 거예요. 이 구는 시에 있는 구잖아요. 이 구는 선거로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서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자치구라고 불러요. 안일비자죠? 선거로 뽑자고 임명하는 겁니다. 전혀 직급이 다르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어떤 구가 있을까요? 성남시 분당구, 그죠? 고양시 뭐 덕양구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 있는 구를 뜻한다. 이렇게 딱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자고요. 중앙이 뭐다? 장관이다.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로 나눴을 때 광역을 우리는 줄여 시도라고 불렀다. 시도 5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초는 시군, 구청장을 뜻한다. 이게 딱 잡히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것만 알고 가도 대성공이에요. 알 수 있겠죠,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특별시와 광역시 말이죠. 특별시에 구가 있죠, 그죠? 구가 있어. 그럼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가 있는데 이 서울특별시는 구가 한 20몇 개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종로구, 관악구 굉장히 많은 구가 있죠. 그럼 서울시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줄까요? 서울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구청장이 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려볼게. 관악구청장 이름 알아요? 몰라. 종로구청장 얼굴 압니까? 몰라. 서울시장 이름 알아요? 알아. 박원순 씨. 얼굴도 알아. 그럼 무슨 얘기죠? 서울시의 모든 권한은 얘가 갖는 거지 얘가 갖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인구가 많으니까 구청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권한은 서울시장이 갖죠. 그래서 특별시에는 구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는다. 이렇게 체크했고요. 광역시로 가보자. 광역시에도 군도 있고 구도 있지만 권한을 광역시장이 갖는다. 이렇게. 그다음 특시와 특도는 모든 권한 누가 갖는다? 특시나 특도가 갖는다. 당연하겠죠. 이제 도로 가보자. 도에는 시와 군으로 돼 있어요. 권한을 도지사가 갖는데요. 시장 군수가 갖는데요. 시장 군수가 권한을 갖고 도의사는 통합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도는 스스로의 자치 권한이 없습니다. 이 도에는 시장 군수가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6개를 제가 책을 칠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그리고 시, 군. 이것을 우리는 행정의 기본단이라고 한다. 행정의 기본단이라고 명칭을 붙이죠. 그래서 공법책을 읽다 보면은 6명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6개의 지역을 기준으로 사업도 하고 계획도 만드는 기본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6명을 매번 이렇게 부를 수 없으니 우리끼리 6인이라고 부르자. 저는 6인이라고 하겠습니다. 6인이 누굽니까?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여기 바로 6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6인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자고요. 행정조직체계 1번 보면 중앙행정례청이 장관이 나왔고요. 자치단체가 둘로 나눠지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나눠지는데, 자, 거기 들어보세요. 광역은 5개가 있었죠. 얘기해보자. 특, 광, 특시, 특도, 그리고 도. 도가 있잖아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자? 시도라고 부르자. 확인했고요. 그 밑에 기초가 있죠. 기초는 시, 군, 구청장이 있다. 이 군은 자치구를 뜻한다. 맞습니까? 이 중에서 행정의 기본단위 6인. 이걸 알아야 돼요. 6인. 누구다? 특, 광, 또 특시, 특도, 그리고 시군. 이렇게. 이해하셨죠? 시군. 그래서 형광펜을 가지고요. 형광펜을 가지고 6인에다가 밑줄 한번 딱 쳐주세요. 맨 밑에 보면 행정의 기본 단위 그래서 6인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얘네들이 나오거든요. 얘네들 나오는데 그 과목에서는 교수님이 이게 설명 안 해줘요. 저한테 듣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6인까지 잡았습니다. 다른 과목 시간에 6인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못 알아들어. 6명을 우리끼리 6인이라고 부르자.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의 조직 체계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이제 또 하나 공부할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필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 조직 체계를 배웠으니까 법령 체계를 보자. 법령의 체계. 맨날 공법은 체계만 찾는 거예요, 체계. 왜 그러냐면 상위와 하위의 위계적 결정가 명확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봐야죠. 자, 법령 체계를 보면요. 일단 법이 나와요, 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그래요. 법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국회에서 만든다.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법이라는 건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이 딱 법이 뭐죠? 법이 한 번 딱 만들어지면 그대로 갑니까? 개정됩니까? 막 개정되죠? 현실에 따라서 개정이 됩니다. 그럼 법을 개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국회가 잘 열리지 않잖아요. 그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최대 기준만 딱 제시해요. 이제 시행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담습니다. 그럼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든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체적 내용. 이것은 구체적 내용이다. 따라서 법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시행령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이건 대통령이 명으로 딱 끝나니까 바꾸기 쉽죠. 그래서 법에서는 기준을 제시하고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해놓고 자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시행규칙은 부령이라고 해요. 부령. 이건 각 부할 때 부예요. 뭐 국토부, 농림부입니다. 이건 각 부처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장관. 이건 세부적 내용. 이렇게 법은 구성되어 있어요. 세부적 내용이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건축법이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건축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농지법이면 농지법이 있고 농지법 시행령이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시행령을 대통령령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법을 봤어요. 우리 법을 보면 건축물을 지을 때, 자, 이렇게 나와요. 건축법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적어볼게요.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고요. 우리 건물 지을 때 허가를 받는 거 당연하잖아, 그죠? 이렇게 기준만을 법에서 딱 제시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죠. 시행령을 보면 이제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를 며칠일에 제출하세요.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대통령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행규칙은 또 뭐냐면 허가 신청서의 양식이 나와요. 건축허가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며칠일에 뭐를 기재하시고 어떤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이렇게 세부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시행규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에서 최대 기준, 좀 더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 그리고 아주 양식이나 세부적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각 부처 장관이 정하니까 농지법이라면 농림부 장관, 국토법률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세 개를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과령이라는 얘기죠. 그럼 시험 문제는 법령에서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법에서 거의 70%, 시행령에서 한 거의 30%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주로 법과 시행령에서만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법 교재는 법과 시행령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죠.
그런데 가끔 시행규칙이 나와요. 이건 책에도 수록을 안 하거든요. 너무 자질구레하니까. 근데 올해 시험에 시행규칙에서 거의 4-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판 모르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쫄을 필요 없다. 10개는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버리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시행규칙에서 나온다고 해서 규칙까지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합격합니다. 근데 요즘에 무슨 얘기가 들리죠? 상대평가란다는 얘기가 슬슬 들리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요, 중개사님이 영어도 본대요. 와, 영어를 보면 젊은이들만 시험 보는 거예요. 안 되겠죠? 이건 쏙 들어가서 그래서. 작년부터 상대평가란다는 게 협회에서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사 협회는 대단한 이익단체입니다. 수십만 명이 있게 되고요. 정치가들의 압력을 넣어서 법을 개정할 수도 있어요. 실제 협회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도 많고요. 근데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지금처럼 일정 기준에 합격하면 무조건 다 합격시키는데 절대평가는 순위. 만약에 요번에 10,000명을 뽑겠다면 1등부터 10,000등까지 점수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한 사람은 5를 두고 유리하다라는 건 0입니다요. 다시 물을게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답변 안 하시네, 이제. 전반적으로는 우리 이제 기성세들이 볼 때는 상대평가는 대단히 불리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상대평가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상대평가 한다면 올해 이미 공고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후년이나 그 다음에는 이게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올해 빨리 따야 돼요. 이거 되기 전에 빨리 따야 된다니까요. 슬슬 협회나 입법기관에서 상대평가를 해서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은 요거 해당이 안 되니까 열심히 올 1년 파가지고요. 내년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합격하게 되면 절대평가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요래 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법령에 체계를 한 거죠.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든다. 각 부처 장관이 세부적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잡는다까지 했습니다. 이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 조례라는 건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니고요. 이건 지자체에서 만들죠. 지자체 특성을 파악하여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만든다. 우리 국회의원이 법을 만든다면 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이 있잖아요. 지방의회에서는 그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지방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조례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수수료를 국민에게 걷어라 그러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동네는 몇 %, 저 동네는 몇 %.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자동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공부는 법과 시행령을 위주로 공부한다. 이것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정리하셨죠? 그죠? 정리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으면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건 큰 제목 말고 밑에 있는 거. 용도 지역의 개념과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진도가 너무 빠른가요, 지금?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뻥치지 말고 그대로. 잘 이해가 돼요? 너무 빨라요. 부분만 이해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태까지 강의한 거 없거든요. 체계만 잡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딱딱합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공법 교수는 뭐가 어렵냐면 내용이 워낙 어려우니까 강의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저들은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뭐가 어려우냐, 여러분들을 도망갈까 잡는 게 더 어려워. 가급적 쉽게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꼬셔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더 힘들어 저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공법은 처음에 확 뛰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울고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공법이에요. 처음에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나중에 그게 딱 개념이 잡히면 굉장히 쉽습니다. 수학과 물리와 똑같아요. 근데 민법은 어떻죠? 민법은 처음에 웃고 들어가. 재밌거든 이게. 근데 나중에 울고 나와. 들어갈수록 계속 늪에 빠지는 거예요. 학계론은요. 구름 타다가 구름에서 끝나요.
이 개론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제너럴한 거죠. 스페시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론은 개략적인 과목을 개론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경제, 뭐 투자 이런 것들을 잠깐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학벌이나 IQ랑 전혀 상관이 없다. 나이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이제 다년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합격, 불합 경우 많이 알잖아요. 한 7년 됐을 겁니다. 서울 모 지역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한 30대 중반 정도 남자분이 있었는데 아주 스마트해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공항공단인가요? 최고의 직장이에요. 거기를 다니면서 시간이 빈다고 중개사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경제학을 했으니까 학계론 고득점 맞아야 되죠. 어디서 떨어졌다? 학계론에서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다? 그 과목 강의를 안 들어요. 안에 전공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 시험은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 전혀 달라요. 이 시험에 맞게끔 요리를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대 나오면 법 안 들어도 되고요. 법과대를 가면요. 부동산 공법 자체가 없어요. 따로 만든 과목입니다. 이거. 특히 창피한 일인데 저희 학원에서 세무사 정년퇴직을 납둔 분, 서울 수원시 세무과에 일을 했던 분이죠. 공무원인데 야간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옵니다. 낮에 근무하고 그분 2차 떨어졌어요. 1차는 됐고 2차 떨어졌다. 어디서 떨어졌다? 공법도 점수가 안 좋지만 세법이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과락은 아니었는데 세법이 14개인가 나오잖아요. 그럼 최소한 10개나 11개 이상 맞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법이 8개 못 맞아요. 8개. 생각해봐요. 30년 이상을 세무 쪽에 일을 하신 분이 8개밖에 못 맞았다. 왜 그렇다? 그 사람은 국세만 한 거예요. 국세. 근데 우리 부동산, 이건 세법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세법은 국세를 거의 취급 안 해요. 지방세잖아요.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시했는데 시험을 딱 보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기본적으로만 맞고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는 대학을 나왔다. 난 IQ가 100점이다.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자기를 버리고 학원에 와서 처음부터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구리를 다년간 강의를 했었거든요. 올해 해보니까 구리분들은 무작정 받아들입니다. 참 좋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구리는 강의를 끝날 때까지 하려고 해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다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강남 같은 데 강의하잖아요. 제가 수험생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좀 잘하는 척을 많이 해요. 내가 돈 내고 와서 갑질하는 식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외곽 쪽 있잖아요. 구리나 의정부나 이런 쪽은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다니까요. 강의할 때 너무 좋아.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조금 지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편해지면 쉬는 시간에 무슨 재래식장에 온 것 같아. 고구마에 떡에 막 싸가지고 먹어요. 재작년인가는요, 저 바닷가에 사는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공부하느라고 힘들다고 해물을 보내와. 멍게, 문어 이런 거. 술만 갖다 놓으면 술집이더라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분위기는 더 좋아지고 그럼 동고동락이죠. 그죠? 특히 공인중개사는 혼자 합격해서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공동중개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는데 어떤 고객이 찾아서 단독주택이냐 물어봐. 근데 내가 물건을 확보를 못했어. 그럼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 동기끼리 공동중개를 한 거예요. 합격을 하고 나면 동기 모임을 가져요. 회장도 뽑고 다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끼리 서로 공동중개합니다. 그게 동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 물건 같이 팔아서 나눠 먹고 이렇게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가자.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았잖아, 여러분들. 이 자리가 이상하게 고정석이 되더만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월 달에 사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많이 모이면 이 자리에 다른 분이 앉으면 싸움이 벌어나요. 이게 내 자리다 이거야. 근데 그런 게 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싸움도 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최초에 여기 학원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마다 좀 가르쳐도 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을 수 있도록 선두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교재 5페이지를 잠깐 4페이지를 보도록 해요. 용도 지역의 개념과 특징이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내용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역은 지역인데 용도자가 붙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못 들어봤어도 도시 지역 들어보셨나요?
들어봤고요. 농림지역 들어보신 거죠?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용도지역은 뭘까? 이 전국토가 있단 말입니다.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개발해라 그러면 난개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기능과 적성,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전 국토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토를 구분한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 개발지냐 보전지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여기는 개발할 땅이다. 여기는 문화재가 있으니까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우리 법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국토를 구분한 거예요. 개발과 보존을 구분했다. 어떻게 구분했다? 토지의 기능과 적성.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2학년이 되면 문과, 이과로 보내잖아요. 수학을 잘하면 이과, 국어를 잘하면 문과. 그 학생의 적성에 따라 나누듯이 전국토도 기능과 적성에 따라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능과 적성을 따질 때 현재의 기능도 따지겠지만 미래 기능도 따진다. 아직은 개발을 안 하지만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쳐도 개발지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능과 적성에 따라 국토를 구분하니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용도지역까지만 강의하고 끝낼 겁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자, 이름이나 읽어볼까요?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걸 줄여가지고 앞자 따서 보관농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도시지역은 개발지일까요? 보전지일까요? 대표적인 개발지고요. 농림지역은 개발일까요? 보전일까요? 농림지역은 농림할 때 농자는 무슨 농자? 농지. 림은요? 임야. 농지나 임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농지를 막 개발합니까? 산을 막 훼손하나요? 이건 보전이다. 농업적 생산과 임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못하게 해야죠. 보전지역이에요. 이건 생산을 위한 보전. 농업적, 임업적 생산을 위한 보전의 지역입니다. 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당연히 보전지역이죠.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문제는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 종전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종전에 준도시지역이 있었고요. 종전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준농림지역이 있었대요.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관농자가 아니었고요. 이게 없었고 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이건 이제 없고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가지고 지금의 관리지역이 된 겁니다. 지금의 관리지역은 준도시와 준농림을 플러스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통합이 되었느냐? 준도시 하니까 말이죠. 이름 그대로 도시역에 준한다 이 얘기예요. 도시역에 준한다. 준농림은 농림지역에 준한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준도시역은 별 문제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작았다. 과거 그 통계청자로 들어가 보니까요. 전국 토지의 준도시는 0.8%밖에 안 됩니다. 너무 작으니까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준농림하게 되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문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준농림지역은 과거에 보전과 개발을 함께 할 수 있었대요. 하나의 토지에서 말이죠. 보전과 개발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차를 가지고 도심권을 벗어나서 지방국도를 달리게 됩니다. 2차선에 지방국도를 달린다. 차를 타고 쭉 달립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 야산 하나 딱 있고 여기 밑에 연립주택 조그만한 거 있고 여기가 다 농지로 쫙 펼쳐집니다. 그림이 연상이 되시죠? 이런 지역이 바로 준농림이었어요. 이 준농림 지역은
보존과 개발을 함께 할 수 있다 보니 이 지역의 소유자가 보존은 미루고 자꾸 개발만 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뭔 개발이라고 한다? 난개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난개발의 온상이 준농림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붙인 거죠. 이제 관리지역은 예전에 준도시와 준농림을 합쳤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관리지역은 보존도 할 수 있고요. 개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전에 요 특성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플러스로 됐다고 치면 과거에 이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 되면 난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요 플러스를 슬래시, 분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관리지역은 보존할 관리와 개발할 관리를 엄밀히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보존만 하고 개발만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바로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느낌을 물어볼게요. 이 도관 농자 중에 어디가 가장 개발도가 클까요? 도시죠. 어디가 제일로 규제가 셀까요? 자연환경. 자연환경 보존 지역엔 이 지역에 가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산도 있고, 또 강도 있고, 또 여기 가면요 상수원, 문화재, 생태계 이런 게 많아요. 해안 이런 게 있어요. 그야말로 보존을 위한 보존. 보존을 위한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제일로 셀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국도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까, 면적으로 많을까요? 조금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적겠죠. 대략 몇 %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30%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를 딱 타고요, 국토를 횡단합니다. 밑에를 딱 내리다 보면 도시지역은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도시지역이잖아요. 이게 많아요? 조금해요? 조금해요. 그래서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17, 8%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도관 농자 중에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은 어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임야죠. 임야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농림지역이 면적이 가장 넓다. 그러니까 국토도 좁은 데다가 도시지역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도시 밀집도가 생기게 되고 토지의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직도 토지는 투기 대상이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용도 지역의 개념이 뭐다? 전국토를 나눈 것이다.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그렇게 나눠보니 네 가지로 나눠진다.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크게 개발지와 보존지역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개발 땅과 보존 땅은 어디가 기능이 더 다양하겠습니까? 개발 땅이 기능이 다양하죠? 기능이 다양하니까 그 기능에 따라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기능이 다양하니까 세분됩니다. 쪼개진다 이거예요. 세분,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농림과 자연환경은 보존성이 세니까 기능이 다양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세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 하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 전국이 도관 농자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러면 용도지역은 토지에다 정합니까? 건축물에 정합니까? 전국토니까 토지를 대상으로 정하죠? 토지니까 입체예요, 평면이에요? 평면적 지정. 평면이니까 중복지정 될 수 있다, 없다? 그럼 만약에 도시지역 땅에다가 농림도 막 지정하고 자연환경 지정하고 중복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토지를 대상으로 평면적 지정함으로 중복지정되지 않는다. 또 하나, 전국 토지를 반드시 도관 농자로 정해야 될까요? 필요할 때 정할까요? 만약 농지가 없다면 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정하니까 임의적 지정이라고 해요.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도시지역이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세분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들어보신 것 같죠?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니 기능이 다양하고 쪼개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되는데 반드시 세분한다? 필요할 때 세분한다? 녹지가 없으면 이거 세분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임의적 세분이다 이거죠. 필요에 따라 세분되므로 미세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4페이지죠? 용도적의 개념이 박스에 한 3줄 정도 나와 있습니다.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속으로. 자, 쭉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첫 줄에 토지에다 밑줄 딱 세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토지. 그리고 끝에 부분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딱 세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정되는 겁니다. 확인하셨고요. 용도적을 가장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이 그 밑에 화살표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전국토를 개발지역과 보호전역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기능과 적성에다 밑줄 치고요. 현재, 미래라고 있어요.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고려한다.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만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특징 보자. 용도적의 특징이죠. 첫 번째 평면적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정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문. 역대 가장 시험 출제 많이 된 지문이에요. 용도정은 중복정할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과목이 아닌 학기론 과목에서도 출제가 돼요. 3년 전에 용도정은 중복정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일부 지역만 세분되니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거기다 땡땡하고요. 개발 가능한 지역이라고 적으세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개발 가능하니까 세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제 3번과 4번을 묶어주면 임의적 지정이므로 미지정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임의적 세분이므로 미세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번 제목을 봅니다. 전 국토를 구분하니 용도지역이라고 하고요. 일단 도시지역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준도시와 준농림을 합들여가지고 뭐라고 한다? 관리지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 보이죠? 농림지역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왼쪽에 농지 있고요. 오른쪽에 산 있잖아요. 농지와 임야로도 있고요.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4가지 앞잡아서 어떻게 썼죠? 도, 관, 농자. 이것이 바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이렇게 한 4, 50분씩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허리 안 아프십니까? 아프죠? 좀 적응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1시간 더 하고 맞출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